2월 5일인가? 8일이요? 짜증나기 전혀 없네 내가. 표정 볼게. 수아, 승민이, 강민이, 지성이, 동현이, 성준이, 도원이, 세린이, 강민주, 민주, 다현, 서진. 어딨어? 다현, 끊었어? 세린, 예은, 왔어? 안 왔어? 태민 있어? 소우, 시연, 준현, 다영, 민준, 누나, 세연. 묘하게 20명은 안 넘습니다. 계속 20명이 들려있어. 딱 20명 넘어가려고 한 1시간 그만두더라고. 또 봅시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높임법 들어가기 전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맞나? 문장 표현에서 명령문, 충의문 이런 거 기억납니까? 하세요. 우리 수업 좀 해야 돼 얘들아. 다른 거 복습하지 않겠고 명령문이랑 충의문만 복습하고 갑시다 얘들아. 명령문, 충의문의 서술어가 되게 중요했어. 서술어 위치에 형용사 쓸 수 있습니까? 명령문, 충의문 쓸 수 없었다 그지?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 안에서 동사, 형용사 조절할 때 문장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품사할 때도 좀 얘기했었고 지난 시간에 명령문, 충의문 하실 때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형 같은 경우에도 명령문, 충의문은 과거 시제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거 하고 우리는 오늘 높임 표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말들에 비해 우리나라 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높임 표현이랑 크게 보면 이 높임 표현이라는 게 크게 봐야 돼. 누군가를 높이고 낮추는 모든 말을 다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높임 표현이라는 게 높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부터 아니니까 어디까지 지난 시간에? 여기 보면 알잖아. 25조 이게 동결 높임 표현 아예 안 했어. 동결 표현. 이거 내 이름이었는데. 아니 그냥 여기서 했던 거야. 근데 뭔가 픽션 계속 까먹어 찍은 거야. 아니 픽션 그거 좀 나한테도 좀. 아니 나한테도 좀. 대체 뭐였는데 이게 나한테 내가 나의 장난이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돼? 키 뭐야? 뭐죠? 키 뭐야? 168이야? 어그를 신었잖아. 강남에 3cm 차이가 나지 않아? 나도 어그를 신었는데. 그 나처럼 그게 있지 않아? 근데 너 못되니까 그냥 그거 쓰고 있어.
종교 표현 보면 되는 거지, 얘들아. 맞나? 85페이지부터. 뭐 다들 페이지 좀 다를 수 있는데 장마다 종교를 높임 시간 있는 여기부터 보면 됩니다.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옛날에 했던 걸 좀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 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감 어미 배웠을 때 기억납니까? 어미 배웠을 때 기억나? 그 중에서 했을 때 동결 어미 했을 때 기억납니까? 동결 어미가 뭐였어, 얘들아? 어만 어미 중에서도 동결 어미였어. 이제 문장을 끝낼 때 사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수업 들었던 애들도 있을 거고 안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건데 안 들었으면 앞에 거 복습해 보세요. 알겠지? 책 사서 복습해 보시고요.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내가 질문하는 거야. 그때 우리 종결어미 했던 친구들은 기억날 겁니다. 명령형, 뭐 이런 거,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명사평서형, 의문형 이런 거 우리가 했었어, 그지? 그래서 종결 표현이라는 건 말하는 사람이 특정한 종결 어미를 이용해서 듣는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미 했을 때도 이 책에 나오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강조해서 수업했던 건 뭐였지, 얘들아? 이때 당시 전성어미도 되게 많이 했어, 그지? 전성어미도 많이 했었고 선어어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결어미는 조금 쉽게 넘어온 경향이 있는데 이번 부분에 있어서 종결 표현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 그래서 우리말에는 크게 문장의 종류가 총 5개가 존재합니다.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사실관계를 가장 많이 말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쓰는 문장 표현이 평서문입니다. 평서문. 잠시 넘기면 나와요. 뭐 합니다. 뭐 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 종결어미들을 쓰면서 문장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탄하거나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싶을 때 혹은 혼잣말, 독백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감탄형 어미를 사용해서 감탄문을 쓰기도 합니다. 이 평서문과 감탄문은 사실 얘들아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되게 평범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문법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는 쉽지 않아. 대신 감탄문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어디서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시에서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의문, 명령, 청류 3개 묶어서 대표를 좀 쳐놓고요. 사실 얘네가 핵심입니다. 문장의 종류에 있어서 문법 푸트에서 낼 수 있는 건 얘네 3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의문문이에요. 개념 자체는 쉬워.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의문문 씁니다. 의문형 어미로 문장을 끝냈고요. 문장 보호 물음표를 사용해서 의문형을 사용합니다. 의문문을 씁니다. 그런데 얘들아 여기 나오는 의문문의 개념을 아는 걸로 끝이 나면 되게 어렵다고 안 했겠죠. 이때 나오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보겠습니다. 의문문은 조금 종류가 달라요. 첫 번째로 1번부터 보자. 설명 의문문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한테 뭘 물어봤는데 네 아니오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자세한 설명이 나와야 돼. 여기 어디 언제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같은 육하원칙 같은 거지 얘들아. 육하원칙 혹은 의문사가 쓰입니다. 왜 같은 의문사가 사용이 돼야 합니다. 얘들아 어디 언제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라고 물어봐야 질문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설명 의문문은 네 아니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장을 구사하는 답변이 존재해야만 우리는 이럴 때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정 의문문은요 상대방에게 대답만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걸 우리는 판정 의문문이라고 해. 그래서 잘 생각해보자. 너네가 누군가한테 밥 뭐 먹었는지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물어? 그러면 설명 의문문으로 물어봐야 돼? 판정 의문문으로 물어봐야 돼? 설명 의문문으로 물어봐야지. 판정 의문문으로 물어보면 뭐가 할 수 있어? 밥 먹었어? 네, 아니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어보는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하는 대답이 다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의문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까지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납득 가능한 의문문의 범주입니다. 우리가 의문이라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여기 선생님의 말에 있는 거다. 요즘 고민 있는 거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뭐라고 물어봐야 돼? 요즘 고민 있는 거 있니? 라고 물어봤어. 이거 무슨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뭐가 있니? 없니로 물어본 거지. 우리 이거 판정 의문문입니다. 고민 있는 거 있니? 라고 했을 때 네 혹은 아니요 라고 답하겠지. 근데 봐봐. 요즘 제일 고민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지. 이건 뭐야?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어? 아니야. 고민이 무엇인지 말해야 해. 우리 이럴 때는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한번 자세히 보자. 올바른 발화 상황에서 설명 의문문으로 물어봤는데 판정 의문문의 답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지만서도요.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발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대화가 진행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언제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의문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의문문 상황에서만 올바른 답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판정 의문문으로 물어봤으면 그에 맞는 답변을 줘야 되는 거고요. 설명 의문문으로 물어봤으면 또 그거에 맞는 다른 답변을 제시해야지 올바른 발화 환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이 정도만 넘어가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수사 의문문입니다. 수사 의문문. 자, 봐봐. 일단 의문문이야. 그러면 문장의 형식은 어떻다라는 거야? 의문형 어휘를 썼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물음의 형식으로 합니다.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이 물음은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야. 굳이 의문문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의문문을 쓰면서 강한 긍정을 진술한대. 여기 나오죠? 서리법. 우리 문학에 나오는 서리법이 이러한 수사 의문문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정도로만 우선 적어놓으면 되고요. 위에서 마저 보고 갈게. 명령문도 있겠죠? 화자가 청자에게 뭔가를 시키는 경우에 명령문, 청유문 같은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떻게 하자,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청유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쭉 넘어가서 우리 문제 있는 거 여러분 다 풀어오면 되고요. 자, 여기 명령문, 청명문에 대한 구분법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얘들 여기서 별표를 쳐놓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문장의 주어의 개념에서 한번 볼게. 주어, 자, 명령문의 주어는요 반드시 누구여야 돼, 얘들아? 봐. 내가 예를 들어 너네한테 말합니다. 책, 피자, 혹은 책 펴라라고 말했어. 책 펴라라고 했지 명령문 내가. 책 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책 펴야 되는 건 누구야? 듣는 너희죠. 문장의 주어가 반드시 듣는인 겁니다. 얘들아, 화자는 주어가 아니야.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어였습니다. 우리말 문장에서는 이 책을 펴야 될 사람은 주어고요. 청자가 듣는 사람이 이 행동을 실천해야 됩니다.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 청유는 개념이 뭐였어? 함께 하는 게 청유였습니다. 알겠지? 서술어 부분보다 이 주어 부분보다 서술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명령문 같은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떠한 행동이 나와야 돼 명령문은. 그래서 행동을 요구하니까요. 명령문 서술어는 오로지 동사만 사용 가능합니다. 형용사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맨 초반에 품사 수업을 할 때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품사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명령문, 청유문을 쓰는가 안 쓰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볼게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밥을 먹어라 라고 했어. 얘들이 명령형 맞아? 먹어라 명령형 맞아? 맞아. 우리 품사 공부했을 때 생각해보자. 이거 원래 뭐야? 먹어라는? 먹다야 먹다. 그지? 먹다 품사 뭐야? 동사야. 맞아. 충분히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너네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봐봐. 예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예쁘다고 명령할 수 없어. 그래서 예뻐라는 원래 뭐야?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품사 뭡니까? 형용사야, 형용사. 즉 우리말에서 형용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데 이런 거 한번 했었어. 이거 된다고 해서 안 된다. 행복하자. 안 돼. 우리가 분명 문장 상황에서 발화를 하긴 합니다. 행복하다라고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요. 행복하다는 훈서가 뭐야? 동사야? 아니지. 행복하다는 형용사입니다. 행복하다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을 비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명령문에는 형용사가 쓰일 수 없습니다. 청유문도 생각해보자.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거야. 그지? 청유문도 역시 화자와 청자가 둘 다 무언가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행동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청유문 역시 동사만 쓸 수 있고 형용사는 쓸 수 없습니다. 똑같아. 예뻐라 명령문 안 됐어요. 예쁘자도 안 됩니다. 즉 동사의 경우에는 명령하고 청유할 수 있지만요. 형용사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발화 상황에서 사용하기는 합니다. 완전히 안 쓰진 않아, 그지? 이런 말 쓰긴 합니다만 문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이다라고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너네가 하는 말이 선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럴 때는요 90% 이상은 여러분이 맞아. 왜냐면 우리가 10년 넘는 생활 동안 너네가 우리말을 쓰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통 여러분이 쓰는 문법과 표현들이 맞습니다. 우리 오늘 말고 다음 시간쯤에 이제 의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문 변동도 여러분이 발음하고 있는 게 보통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경우가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의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배워왔던 개념을 적용시키면서 풀어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모든 문법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돼. 여러분의 감이 맞겠지만 여러분의 감을 믿어서 풀면은 틀리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 때 틀릴 가능성을 낮춰가면서 풀어야겠죠. 여러분의 감을 믿는다기보다 배워온 여러분의 학습을 믿으세요. 문법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요. 과거 시제 역시 그렇습니다. 과거 시제 선호말 어미 at, ot은 명령문 청유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일찍 잤다라는 말에 명령할 수 있어? 이미 잔 거 아니야? 거기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지? 시제 표현 중에서도 과거 시제 표현에는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명령문 청유문은 서술어 자리에 오는 어간 어미의 형태들에도 굉장히 많은 제약이 걸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면은 종교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오늘 봐야 될 것 중에 가장 핵심 중 하나인 높임 표현입니다. 오늘 높임 표현, 피동, 사동, 부정 표현까지 보는 게 센 목표고요. 힘들면 부정만 빼고 다음 시간에 추천하겠습니다. 볼게. 아까 말했지만 우리말에서 되게 두드러지는 표현이다, 그지? 그래서 영어에 높임 표현 있나? 그지? 영어는 높임 표현이 없진 않아. 근데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얘기하죠. 영어는 뭐냐면 물어볼게. 영어는 평소에 애들이 반말하는 거다서.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구사하는 문장이 영어는 반말이다서. 반말일 것 같다. 아니다, 존댓말일 것 같아서. 존댓말입니다. 그냥 다 존대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사실은 기본을 존대를 바탕으로 유사 표현들이 영어도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지, 얘들아. 호칭 정도도 걔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깐깐하지 않습니다. 왜? 이름 부르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말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상대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상대를 낮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상대를 높이거나 나를 높이는 표현을 우리는 높임 표현이라고 하고요. 종류로는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이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말 그대로 내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듣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겁니다. 종결 표현으로 하는데 이따가 이거 외울 겁니다. 넘어가고요. 주체 높임법. 문장의 주체를 높인대, 얘들아. 그럼 문장의 주체, 보통 우리 문장에서 뭐야? 대체로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높임 표현에 들어가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객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객체야. 얘들아 문장 알고 문장 성분 배웠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장에서 어떠한 대상이 되는 것들이 뭐야? 주어 빼고 그리고 목적어들, 그지? 혹은 부사어들이 있었습니다. 목적어 혹은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경우에 우리 문장에서 객체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가서 자세히 얘기할 건데요. 여기 나오는 객체 높임법의 부사어는 보통 필수적 부사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얘들아 필수적 부사어 기억납니까? 우리 어떤 걸 필수적 부사어라고 했죠? 문장 안에서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했어, 그지? 어색하면 안 돼. 예를 들면 거야. 너네가 친구랑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나 보냈다 이러는 거야. 그럼 너네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문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응 하면 이 친구랑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뭐 보냈다 하면 뭐가 궁금해야 돼? 뭘 보냈는지 궁금해야 되고 어디에 보냈는지 궁금해야 돼, 그지? 뭘라는 목적어와 어디에라는 부사어가 없이는 아무것도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지? 우리말 문장에서 그렇게 빈틈이 존재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우리 그런 걸 필수적 부사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쌤이 이제 방학 때 쭉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들아 3월부터는 학교별로 달라질 거거든, 고등학교별로. 그때 가서 문법 들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이 수업은 아마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 학교별로. 뭐 3월 때까지니까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내가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성이고선 성이고 1학년. 그래 쌤이 한번 죽어보자 얘들아. 여기 뭐 쌤이 합니다. 김천여고 있나? 김천여고. 김천여고도 쌤이 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아직 정해진 바가 딱히 없어서 어떻게 될지 뭐 그렇게 가서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나가봅시다. 상대 높임법부터 자세히 봅시다. 다시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이란 말을 듣는 사람, 우리 청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쌤은. 근데 교과서에는 청자라는 말 많이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왜냐면 청자라는 말이 한자거든, 한자. 그래서 교과서는 한자 표현 잘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면은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말로서 많이 단어 많이 나올 거예요. 난 청자라는 말도 입에 익어서 선생님은 교과서에서 웬간하면 한자를 쓰던 시대를 통과해서 그렇습니다.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유일하게 낮추는 표현까지도 배우는 게 상대 높임법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우리 전에 배웠던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크게 봐서는 높임 표현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식이라는 단어가 뭐야? 정확히 몰라도 격식이라는 단어가 너네한테 어떤 느낌을 주니? 격식을 차린다라는 말은 좀 어떤 느낌이야? 좀 편해 불편해? 격식 차리는 자리는? 맞아, 불편한 자리. 그럼 비격식적인 자리는 어떤 자리야?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을 구사하는 이와 대화하는 게 불편하면 격식체, 편안하면 비격식체인 겁니다. 그건 중요한 게 있지. 격식체 중에서도 높이는 표현이 있고요. 격식체 중에서도 낮추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하십시오체입니다. 우리말 문장에서 가장 높일 수 있는 표현이야. 듣는 일을 가장 높여 대접하는 방식으로 격식 높임 표현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나중에 가면 아주 높임 표현이라는 표현으로도 배울 텐데요. 아마 교과서마다 이 개념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나는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따라서 이거에 나올 때도 기억하면 돼요. 이게 아주 높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뭐뭐 하십시오까지 하는 곳 보통 어디야? 보통 우리가 되게 귀한 대접 받는 곳에서 이런 말을 듣죠, 그지? 뭐예요? 뭐 어떤 곳이 있을까? 되게 비싼 음식점이라던가, 그지? 여기 나오는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보통 우리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객의 입장으로 가면 이런 경우가 많죠. 그 밑에 있는 하오체입니다. 하오체. 잠깐만. 하오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아랫사람들이나 친구를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 많이 먹어서 각자 가정도 이루고 어떠한 직업적 위치에 올라갔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에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간 거야 어딘가를. 그럼 너네 거기서도 막 편하게 친구를 불러도 될까? 좀 그래. 예의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말 발언 환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구나 나보다 아랫사람이어도 높임 표현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요즘의 발언 상황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하우체를 잘 쓰지 않는데요. 이럴 때 사용을 하곤 합니다. 언제 사용하는지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묻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높여준 겁니다. 알겠지 얘들아? 근데 기본 배경은 뭐야? 여러분이 아랫사람이라는 배경화가 깔려있는 거야 시험지 입장에서. 아랫사람한테 높여준 겁니다. 하십시오는.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풀면 답하시오 하거든 나. 여러분이 아랫사람인 겁니다. 시험 출제자보다. 그래서 올려준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뭐 시험지가 날 높여 부르든 낮춰 부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지? 뭐 명령형으로 내도 문제 쉽게 나오면 땡큐죠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읽으면서 얘가 종교 표현 어떻게 말했는지 문제 끝까지 읽어본 사람 있어? 기억도 안 납니다. 해당 시간에서 내가 어떤 종교 표현을 만나는지 그냥 푸는 거예요. 조금 읽으세요. 잘 쓰지 않는다. 하계체 봅시다. 하계체 역시도 아랫사람을 대접해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아까 하우체보다는 조금 덜 대접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얘들아? 어느 정도 상대를 높이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도 아랫사람을 높여줄 때 많이 씁니다. 여기 좀 앉아보게 이런 말들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발화 상황에서 하우체나 하계체는 굉장히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안 써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격식체다 보니까 더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라체 있습니다. 헤라체의 대표를 좀 쳐볼 건데요. 헤라체 말만 들으면 전혀 격식체 같지 않거든. 그럼 가장 낮추는 것 같지 않아 얘들아? 헤라체가 맞아요. 가장 낮추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헤라체는 아무리 낮추는 표현이라도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는 낮춤 표현인 겁니다. 얘들 말 이상의 격식적인 표현에서 낮춘다? 이건 역시도 사실 격식과 비격식의 경계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서 막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 발화 상황에서 떨어지진 않는데 문법적인 구별선에서는 격식체의 아주 낮춤 표현 헤라체로 외워두면 됩니다. 사실 명령과 같이 그지? 해체, 헤라체 같이 명령이고 듣는 일을 오히려 낮추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비격식체인데요. 뭐냐면 해요체랑 해체인 거예요. 일단 비격식체가 그렇게 격식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환경에서 해요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혹은 집에서 어른한테 우리는 해요체를 쓰곤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한테 하십시오체 씁니까? 안 쓰죠? 설마 하계체를 쓰진 않겠죠? 선생님이 너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지? 해요체가 듣는 사람을 위로 대접해서 높이는 비격식 높임 표현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해체 같은 경우는 높이지 않는 거고요. 친구들과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평소에 그냥 나와 같은 친구들 혹은 나보다 동생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해체입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뭘 더 많이 쓴다는 거야? 비격식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격식체에 있던 두 개 뭐랑 뭐였어요 얘들아? 하우체, 하계체는 현재 발화 상황에 잘 쓰지 않고요. 이걸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인 학생들은 하우체, 하계체를 쓸 일이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내지 않아요. 얘들아 밑에 표 보세요. 국어 문장의 종류에 따른 종결 표현 방식이 나왔어. 뭐야? 세로로는 무슨 채 나왔고요. 가로로는 문장의 형식이 나왔어. 하십시오체 평소문 뭐뭐 칩니다.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걸까? 어떤 거 같아? 외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외우면 좋겠지.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맥락상 파악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학교에서 평소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문장을 쓰라는 문제는 이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표를 주고 쓰게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말 문법 교육에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걸 만약 배우고 시험에 치게 될 때 그때 가서 외워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오늘 이후로 얘 다시 안 나올 거거든요. 알겠지?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자세히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대 높임이 사실 우리 발화 상황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시험 현장에서는 잘 낼 수가 없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주체 높임법입니다.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 높임 표현의 핵심이에요. 자, 주체 높임법이야.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체가 누구라고? 문장의 주체가 누구라고 해서 문장의 주체를 높임 표현인데 문장의 주체 대부분은 주어다.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표현을 우리 주체 높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해볼게. 친구가 길을 걷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 문장의 주어 누구야? 친구 가야 친구가. 친구가 걷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뭐야? 서술어는. 얘들아, 걷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바꿔봅시다. 그래서 할머니 가 해도 되는데 안 돼요, 그렇지? 그것을 잘 써오고 있었어. 할머니는 주어있을 때 어떻게 써야겠어? 얘들아, 할머니 깨서 봐요. 할머니 깨서야 깨서. 할머니 깨서를 쓰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가 주격조사였어, 그지? 복습 한번 하고 가자. 주격조사에 뭐 있어야 돼? 이가, 그렇지. 깨서 있었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얘들아. 하나 더 있었어. 기억해 줘야 됩니다. 에서 있었습니다. 에서 주격조사에서. 그러니까 주격조사에서 언제 쓴다고 그랬어? 집단일 때, 그지? 주어가 집단일 때 이런 거야. 학교에서 우리를 주말에 부른다. 주말, 그지? 누가 부른 거야? 학교가 불렀어. 한 단체가 불렀죠? 그때에서는 부사격조사가 아니라 주격조사다, 그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할머니께서 오케이 주어 바꿨어. 길을까지 맞아. 걷다라고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맞아.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그지? 걷는다였으면 걸을 신다였겠죠, 그지? 이제 기본용어를 했습니다. 봅시다. 시, 그지? 이 시는 우리 뭐라고 부르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선어말어미 맞아? 그지? 어말어미 앞에 나오는 어미, 그지? 선어말어미입니다. 선어말어미 시를 써서 우리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특수 어휘의 별표를 지고 조금 외워줍시다. 이거는 그냥 시 쓰면 되는 거였어, 그지? 선어말어미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어. 틀렸어, 얘들아. 뭐 틀렸어? 그렇지. 그리고 뭐라고 바꿔야 돼? 맞아, 잡수시. 혹은 드시다 그러니까 드시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시. 이거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아니에요. 봐봐. 얘는 그냥 드시다, 잡수시다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헷갈리는 게 정상이야. 얘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주체 높임 나올 때 이거 보고, 자, 이런 문장 보고 할머니께서 뭐 진지를 잡수신다라는 문장을 보고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해볼게. 올바른 풀문장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놓고 학교에서 선지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봐봐. 해당 문장은 선어말 어미와 특수 어휘를 통해 주체를 높인다. 이 문장 맞아 틀려? 틀리지. 왜? 선어말 어미 안 썼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 때문에 괜히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특수 어휘는 특수 어휘대로만 외우는 거예요. 특수 어휘에는 선어말 어미 들어가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 선어말 어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 뭐가 못 들어오는 거야?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특수 어휘에는 먹다 자리에 뭐 잡수시다, 드시다, 아프다 자리에 편찮으시다 여기 나오는 거 다 아니야 얘들아.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이런 거 싹 다 아닙니다. 계시다 이런 거 있죠. 여기 나오는 시는 전부 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그냥 특수 어휘입니다.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인 거예요. 그래서 특수 어휘 이것만 있지 않죠. 명사들도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말했었어. 진지, 식사 같은 어휘들로도 우리 높일 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명사는 특수 어휘 자리에 굳이 넣어놓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명사들도 높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아, 나이 어떻게 높여야 돼? 연세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맞아, 춘추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들아, 한번 더 해볼게. 죽다, 돌아가시다도 있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작고하다, 작고하다. 이것도 특수어휘입니다.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죽답니다. 작고하다. 작고면 작고. 이런 특수어휘들로 높이곤 합니다. 높이곤 해요. 근데 뭐 춘추, 작고 이런 표현까지는 잘 안 쓰죠. 이렇게 한정어 표현이기도 하고요. 많이 사라져가는 단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돼. 여러분이 아예 처음 들어봤다 싶으면 사라지고 있는 단어가 맞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 막 요즘 애들이 막 단어를 잘 모른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인데 모르면 알려주면 되고요. 모르면 안 쓰면 됩니다. 다른 단어를 알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인데 너무 기본적인 단어도 몰라도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국어학원 선생님이 이거 단어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라고 했다고 막 꼭 알아야 하는 단어 가지고 안 외워야겠다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너네 나중에 모의고사 치면은 알겠지만 어휘 문제가 꼭 나와요. 그게 쉽단 말이야. 다른 문제에 비해, 풀어내는 문제에 비해. 모의고사 하잖아. 그치? 단어 문제가 쉽단 말이야.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공부하다가 영어 단어, 너네 영어 단어 찾아보잖아. 국어 단어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언젠간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간접 높임이라고 나와 있어. 애들이 별표 두 개는 쳐놓읍시다.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겁니다. 간접 높임 역시 주체 높임이야. 주체 높임. 간접 높임 역시도 주체 높임인데요. 주체 높임 중에서도 문장의 주체 그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체와 관련된 대상, 주체가 쥐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대상들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얘들아, 할머니는 높여야 되는 거 확실해. 그치? 근데 할머니의 손도 높여야 될까? 어때? 맞아. 할머니의 손 암만 생각해도 막 할머니처럼 높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높이긴 해야 합니다. 왜? 주체인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이고요. 할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높일 필요는 있으나 이렇게 과하게 높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과 말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경우에 이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해서 높입니다. 봐봐.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라고 해야 돼. 그지? 근데 할머니께서 허리가 편찮으시다라고 하는 건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왜? 할머니의 허리는 할머니만큼 높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높이긴 해야겠지. 얘들아, 시 쓰면 되는데 어떻게 쓰면 되겠어? 할머니께서는 지금 허리가
아프시다 하면 됩니다. 아프시다. 그래서 보자. 교장 선생님의 말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높은 표현 안 쓴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나 또 봤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했어. 명사 특수어가 있었네. 그지? 말을 높은 특수어가 있었어. 근데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우리보다 높나? 근데 교장 선생님의 말이 너네보다 높아? 아닙니다, 그지? 대상은 사람보다 높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말 안에서는 어떠한 대상과 동물과 어떠한 물건이 와도 사람보다 높진 않습니다. 우리말 문장 안에서는 비교제에서 우리말에서는 사람이 가장 위에 있어요. 사람이 가장 위에 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 우리말에서 보통 동물 주어에 안 씁니다. 동물한테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문학표자도 꿀팁인데 동물은 감정이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말 안에서는 문법적으로는.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시 같은 데서 동물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막 했어. 그리고 뭐라 불러? 오인법이라고 부르죠. 감정을 느끼는 건 사람뿐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감정이 있죠. 우리 알죠? 국어 안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야. 국어라는 학문 안에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높긴 하지만 그렇게 계시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있으시겠습니다. 있다에 시 넣었죠? 선어말 어미 시 넣어서 높인 겁니다. 선생님은 아들이 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선생님은 나보다 높임의 대상이 맞고요. 선생님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관련된 선생님의 아들들도 역시 일단 높여야 됩니다. 또 직업이나 자리 뒤에 님이라는 접사를 붙이면 일단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뒤에 님 붙였어요. 아드님 하는 겁니다. 높임 정비사 님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말 자체도 높임 표현이 붙은 겁니다. 원래 뭐야? 선생입니다. 선생. 선생 뒤에 님이 붙은 거고요. 또 뭐 님이 잘 붙는 거지. 잘 붙는 직업은 뭐 있을까요? 어? 뭐 이게 뭐냐? 뭐 있어요? 목사님 있죠, 목사님. 신부님 있죠. 또 뭐 있어? 스님 있죠. 그럼 님 때문에 뭐야? 스요? 여기 이거 했죠 이거. 스 아니고 뭐야? 승입니다. 승. 그지? 이거 떨어진 거야. 스 아니에요. 그럼 직업이 스 이러면 안 돼요. 승려입니다. 승려. 이제 님을 붙여서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를 가진 직업인으로서 높임 표현을 우리가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님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리얼은 생각한 거고요. 둘 계시는 건 또 그래. 그지? 그 정도로 높일 필요는 없어. 선생님의 아들은 있으시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드님이 둘 있으시다. 손부장님의 집이 회사에서 멀다. 그래도 부장님의 집이죠. 높여야 됩니다. 댁이라는 어휘 있습니다. 댁이 회사에서 멋이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멀긴 먼 거니까 높임 표현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압존법인데요. 여러분 그 압존법 들어봤습니까? 압존법 뭐야? 여기 보자. 사람이 3명이야. 나 있어. 근데 내가 말할 거야. 근데 내가 할아버지한테 아빠가 방금 집에서 나갔다라고 말하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아빠에 대한 문장을 구사할 때는 절대 높임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빠는 할아버지보다 어떤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거든요. 문장 볼게 얘들아.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우리 이거 압존법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할아버지 떼고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맞는 문장입니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께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라고 해야지. 이제 우리 그냥 문장만 보면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런데 이 말을 내가 할아버지에게 전해야 하는 거야. 그럴 때는요, 우리는 압존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청자인 할아버지보다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가 낮은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높임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걸 압존법이라고 불러요. 이 압존법이 가장 강력하게 지켜지는 곳이 대한민국에서는 군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의 절반은 일단 군대를 안 가죠. 나머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대가. 그리고 군대 안에서도 압존법 잘 안 씁니다. 이제 압존법은 물론 문법적 개념으로 존재하긴 합니다. 지켜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 압존법 안 썼다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압존법을 사용해서 보다 더 청자를 배려하는 거지. 뭐 압존법을 안 쓴다고 뭐 버릇이 없다, 높임 표현 안 쓴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높임 표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쓰고 지내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지 그런데 직장에서는 또 압존법 잘 안 쓴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압존법 쓸 것 같이 생긴 사람은 압존법 쓰면 돼요. 살짝 그러면 나중에 어디 갔어, 뭐 회사에 가거나 뭐 갔어, 압존법 써야 될 것 같은 사람은 압존법 쓰면 돼요. 얘기하면 그렇지만 꼰대들이 압존법 좋아합니다. 대학과 똑같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똑같을 거고 압존법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압존법을 칼같이 지키는 편입니다. 근데 이건 내가 지키는 이유는 못 배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배운 걸 적용하는 겁니다. 전공병이에요. 그냥 좀 외우도 알아두면 된다. 개념만 알아두세요. 이런 표현들이 있다. 그리고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법이라는 건 아까 말했어 문장에서 서술의 객체를 높입니다. 객체. 아까 전에 부사어 혹은 목적어라고 했었어. 근데 부사어 중에서도 필수적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경우를 우리 객체 높임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주고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친구를 데리고 일본에 갔다. 맞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봐봐. 이렇게 문장 바꿔볼게. 이거 하나 돼안 돼, 얘들아? 그래서 이거 정확히 문법적으로 무슨 개념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상해. 얘들아, 엄마를 데리고 다니는 아이는 없어요. 엄마를 데리고 다니는 자식은 있을 수 없어. 우리말에서.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를 그렇지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우리 이런 걸 객체 높임이라고 해서 해봐. 사실 이 학생들이 주어를 생략했죠. 누구야? 어떻게 들어가야 돼?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에 갔다 할 겁니다. 이 문제에서 주어 뭐야? 내가입니다. 목적어 뭐야? 어머니죠. 내가 모시고 가는 건 어머니입니다. 그지? 목적어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객체 높임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아래 이상해. 이거 엄마에게 선물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얘들아? 안 돼요. 물론 얘보다는 그나마 좀 들어색해겠지. 얘보다는 좀 들어색한데 얘도 안 됩니다. 굉장히 버릇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쓰면 어떻게 바꿔야 돼? 얘들아, 일단 우리 문장 생각해보자. 서술어 뭐야? 맞아. 주어 뭐야? 뭘 준대? 선물을 준대. 이거 뭐야? 목적어야. 여기 나와서 누구한테 주는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부사어 중에서도 필수적 부사어라고 불러. 여기 이상한 거 두 개 있어. 뭐부터 바꿔야 돼? 일단 엄마에게 드리는 거야? 아니야. 엄마께 드려야 됩니다. 엄마께 선물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엄마는 선물을 드려야 된다. 드린다라고 볼 거야. 됩니다. 다 나왔습니다. 높임 부사격 조사 깨 이용해야 되고요.
특수어휘 사용해야 되고요. 역시 객체 높임법에서도 마찬가지 높임 정리사 님 사용해야 합니다. 문장을 더 바꿔보자. 아예 높임표반은 기가 막히게 쓰는 예문 한번 볼게. 바로 얘들아.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이제 하나가 있어, 그지? 문장에 크나큰 하나들이 보여. 어떻게 바꿔야 돼?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높임 됩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이거 돼, 안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왜 이렇게 찾았어, 여기? 뭐가 그렇게 재밌어? 재밌는 문장 문제였나? 살면서 처음 듣는 되게 공격적인 어휘긴 하다, 그지? 살면서 한 번도 살펴본 적 없지? 공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다, 지금 선생에게는. 얼마나 싫어하는 거야, 자기 가르쳐준 사람을. 이거 알아요. 전혀 높일 의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럼 안 돼요.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정말 싫을 수 있지. 근데 정말 싫은 선물을 줄 리는 없으니까. 되게 괴리감이 있는 문장입니다. 왜 쓰면 안 돼요. 나도 학생이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전에도 선생님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자기별로 안 되면 이름으로 부르는 선생님들 몇 명 있죠? 그럼 안 돼요, 얘들아. 이름으로 부르고 별명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안 돼요. 물론 나도 그래서 할 말은 없는데 또 이제 또 우리 남학생들은 좀 많이 하잖아. 누구 온다고, 그지? 국어 온다 하잖아. 그럼 안 돼요. 국어 온다 하면 안 돼요. 수학 온다 안 돼요. 나도 그랬으니까 뭐 하지 마라 라고 못하겠지만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게 그런 쌀것까지 없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부사기표가 쓸 수 있고요. 정리가 쓸 수도 있고요.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그러고 나서 문제 쭉 나오고 난 뒤에 뭐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시제가 등장합니다. 시간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 몇 개 있어? 선생님 뭐라고?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합니다. 여기 뭐 국어 얘기는 아닌데, 근데 우리 물리적으로 현재를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 현재 못 살아. 현재는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현재를 살지 못해요. 사람은. 봅시다.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데, 발화시를 기준으로. 그럼 발화시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발화시란 화자가 말하는 이가 어떤 사건이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발화시라고 하고요. 사건시는요, 문장이 나타나는 사건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이야기한다. 잘 생각해보자. 그러면 시간선을 그려보자.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 이게 여기가 발화시야. 근데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 나왔어.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사건시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럼 앞섰다는 건 여기입니다. 시간에서 앞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앞이라고 해서 여기로 가면 안 돼. 보통 이제 시간이 앞 이러면 안 돼요. 앞은 과거가 앞입니다. 국어에 한해서는요. 우리말 뭐 하다 보니까 국어 문법에 한해서 여기가 앞이에요. 자, 사건시가 더 먼저 발생했어. 그래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불러? 과거 시제라고 부릅니다. 사건시가 발생한 이후에 발화시가 일어나는 거야. 즉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일어난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내가 말하는 것보다 전에 일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시제는 쉽게 설명해서 부사어로 많이 표현합니다. 어제, 엊그제,
몇 분 전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시간 표현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시간 표현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선어말 어미의 별표치고요. 선어말 어미를 표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뭐 했었다. 밥을 먹었다. 여기 앗, 엇, 엿 나왔습니다. 이건 다 뭐야? 그냥 발음하다 환경이 달라지는 거야. 혹은 더 나옵니다. 보통 회상이나 과거를 돌려보는 경우에 더를 많이 씁니다. 책을 읽더라 되지? 과거에 뭐를 했더라 라는 표현 쓸 수 있고요. 그다음 앗 이런 거 나오고 앗, 엇 이런 거 나오거든. 이건 뭐야? 더 먼 과거인 거야. 더 먼 과거. 우리 영어에서는 이거 대과거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말에서 크게 틀린 편으로 쓰진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과거 시점보다 훨씬 더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아래에 있는 세 개의 선, 어말, 어미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관용 사용 어미, 사실 이거는 어미 수업할 때 조금 더 많이 했었습니다. 동사 어간 뒤에 니은 붙이는 겁니다. 이거 원래 뭐야? 먹다 뒤에 활용한 거였어, 그지? 이 은 붙으면 시간이 어떻게 돼? 이 빵은 빵인데 먹은 빵이야? 과거에 먹었다는 거죠? 먹은 빵인데 우리 이거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혹은 먹던 빵이라고도 할 수 있어. 어쨌든 먹은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형용사 뒤에는 더는 할 수 있어요. 예쁘던 아이, 그지? 조그맣던 아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념 조금 자세히 좀 볼 건데요. 과거 시제 선말 어미가 또 다른 방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고 해서 다 과거 시제라는 건 아닙니다. 볼게. 사과가 빨갛게 익었다 썼어. 원래 뭐야? 익다야. 익다에 선어말 어미 엇 넣었어. 사과가 빨갛게 익었다라고 말하는 건 과거에 익고 만 겁니까? 아니야. 지금도 익어 있는 거지. 어떠한 상태가 이루어졌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우리 얻습니다. 이거 과거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현재. 혹은 미래에 실현될 일. 너 이제 선생님한테 혼났다. 이거 뭐야? 과거에 혼난 거야? 아닙니다. 앞으로 혼날 거예요. 그럼 얘는 시제가 뭐겠어? 미래 시제인 겁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곤 있지만 미래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혹은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말합니다. 선생님이 뭐 옷을 입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계속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현재 시제와 현재 시제는 사건 시제와 발화 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포인트를 우리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 현재 시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따가 뭘 진행상과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건 진행상과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 현재 시제도 과거 시제랑 똑같습니다. 부사어 쓸 수 있어.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부사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근데 너는 뭐 하지? 지금도 현재 시제고 오늘도 현재 시제야. 물론 시간순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지만서도요. 현재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선어말 어미를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먹은 빵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먹는 빵 하면 돼. 먹는 빵. 이거 봐요. 현재 맞지 얘들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혹은 형용사를 쓰고 싶은 거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뭐라고 써야 돼? 지금 친구가 예쁘면 뭐라고 써야 돼? 너무 예쁘다 써야 돼요, 그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붙이고 싶을 때 현재 시제 쓰고 싶으면 선어말 어미 안 쓰는 겁니다. 원래 단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서술격 조사 얘들아 뭐였어? 이다였지, 이다. 명사에 이다 붙여서 썼습니다. 관형사용 어미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먹는 빵, 책을 읽는다 이런 것들 잘 구별해야 되는데 얘들아 있다 없다는 예외적으로 형용사지만 관형사용 어미를 쓰곤 합니다. 예외적이니까 외워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또 앞에서 봤던 것처럼 현재 시제 역시 현재 시제 선호말 어미를 사용하면서도 혹은 선호말 어미나 관형사용 어미를 쓰면서도 다른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가까운 미래 오늘 오후부터 눈이 온다. 지금은 안 오는데 이따가 올 거야, 그지? 이때 현재 시제 쓰기도 하고요. 보편적 진리 지구는 돈다, 지구는 둥글다 이런 거 할 때도 현재 시제 씁니다.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 했는데 이거 보편적 진리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여기 없지 이제? 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까? 지구 평평사 있습니까 여기? 그럼 안 돼요.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지구 평평사 요즘 릴스에도 많이 보여요. 그거 놀랍니다. 보편적 진리예요. 지구 도는 거 평평하지 않은 거다. 습관으로 내가 매일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매일 하는 거 뭐 있습니까? 나는 매일 뭐 합니까 여러분? 유튜브 뭐겠죠 매일? 여기 유튜브 매일 안 보는 사람 있어? 매일 안 봐? 매일 안 봐? 내가 여기서 매일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에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 매일 책을 읽는다. 없죠. 큰 길이 아니습니다. 습관 같은 것도 우리 현재 시제 쓰고요. 역사적 사실,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 역시도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 확인된 사실이면은 다 현재 시제 쓰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이든 뭐 역사적인 사건이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얘들아 미래 시제에 있다 선호말 어미가 조금 더 용도가 다양해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미래 시제는 이 선 기준으로 발화시보다 사건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 안 벌어진 상황을 우리 이야기합니다.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미래 시제 부사어 내일, 모레 혹은 며칠 뒤 같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 선호말음이 get 있는데 여러분 get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좀 쳐둡시다. 이 get이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면 여기 예시 보자. 내일쯤이면 도착하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 미래는 맞아, 그치? 미래 시제야. 근데 이거 100% 도착한다는 거야? 아니야. 얘들아 100% 도착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말해? 내일쯤이면 도착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 뭐야? 현재 시제에 써서 가까운 미래 얘기한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해야지. 봐봐. 눈이 오는 건 뭐야? 이제 밑에 거지? 그럼 이거 현재야 미래야? 오늘이야 했잖아. 미래지 얘들아. 가까운 미래지. 곧 다가올 미래야. 가까운 미래입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미래를 표현한 거였어. 그치? 그래서 오늘 오후 눈이 오고 됐다 했어. 이거 뭐야? 미래 시제 선호 발음이야. 미래 선호 발음이야. 근데 이거 100%야? 아니지? 추측하는 겁니다. 밑에 보자. 수능 날 꼭 대박을 터트리겠습니다. 이거 수능 날 100% 대박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몰라. 대신 이걸 말하고 있는 이에 뭘 알 수 있어? 감정을 알 수 있어?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제를 통해서 의지를 다질 수도 있고요. 중학생도 그건 할 수 있겠다. 이거 무슨 말이야? 가능성 얘기하는 건데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지. 혹은 확신, 그만큼 쉽다는 거였죠. 확신 혹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미래 시제 선호말음이 get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의 바른 태도죠, 그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건 어디가 들어갈 때 가장 완곡하고 공손하게 말할 때도 이 get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걸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법으로 get을 사용합니다. 그럼 관형사용 어미 내가 먹을 빵 할 수 있지. 먹을 빵, 앞으로 먹을 빵, 미래에 대한 얘기고요.
뭐뭐 할 것입니다. 그것도 추측에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넘어가 봅시다. 여기 뒤에 나와야 돼. 3분의 정리하게 나옵니다. 이건 외우세요. 앞에 나온 건 안 외워도 되는데 이 표는 외워야 여러분이 문법 풀 때 시간 표현 납득 가능합니다. 이거 외운 채로 밑에 있는 딸려있는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빠르게 풀릴 겁니다. 보기를 읽지 않아도 빠르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 표현 중에서도 이런 과거, 현재, 미래보다 조금 더 복합적인 시간선을 다루는 건데 볼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끝난지를 표현하는 걸 우리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어. 영어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 알 거야? 무슨 진행? 그지? 과거 완료, 현재 완료를 본 적이죠? 똑같습니다. 진행, 완료에 대한 이야기야. 잘 살펴보자. 진행상이면 100% 현재야? 현재 시제일까? 완료상이면 100% 과거 시제일까? 아닙니다. 시제와 상은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거야. 시제와 상이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거야. 진행상의 경우에는 지금 이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걸 우리 진행상이라고 합니다. 계속됨을 나타내는 걸 진행상이야. 쉽게 설명해서 현재 진행상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이거 뭐야? 지금 먹고 있어. 현재 시제야. 먹는 행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 내가 문제가 말하면서 진행되고 있죠? 완료가 아니라 진행상이죠. 현재 시제 완료상을 이용해서 문장을 꾸민 겁니다. 넘어가면요, 여러분. 이 진행상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 여러 가지 어미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단순하게 외우면 됩니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중이다. 이 문장을 보면 구사하는 걸 보면 어때 얘들아? 이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 그죠? 그런데 잠깐만. 나는 지금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이거 뭐야? 현재 시제지. 지금 놀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말을 보자. 자, 놀고 있었다래. 일단 시제부터 시작해요. 시제부터. 이거 무슨 시제야? 거기 왜 과거시지? 먼저 없었거든. 과거시 하나만 썼기 때문에 과거 시제입니다. 시제는. 얘들아, 과거에 뭐 하고 있었대? 놀고 있었습니다. 그지? 이 과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자,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자, 이걸 통해서 시간 찾았어, 시제 찾았어. 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시제든 상관없이 이 사건이 벌어진 사건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건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노는 행위는 끝났어? 아직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이라고 할 때는 과거 시제 무슨 상? 진행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쉼표로도 쓰고요, 도로도 쓰는데 이렇게 설명해서 계속해서 이 진행상, 상을 판단하는 건 어떤 걸 기준으로 보라고? 즉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미리시도 들어보자.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것이다. 놀고 있을 것이다 뭐야? 추측 나와서 그지? 뭐뭐 할 것이다 나왔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뭐야? 미래 시제야. 그럼 이 미래에 사건이 발생할 사건시로 가보자. 사건시 상황에서 지금 주어는 뭐 할 거라고? 노는 행동이 지속되고 있을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건 역시도 진행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상은 반대야. 동작이 완전히 끝났음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완료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과거를 쓰면 확실히 완료상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현재 시제 완료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청소를 끝내버렸다. 자, 볼게. 시제 뭐야? 지금 썼네, 그지? 무슨 시제? 현재 시제지.
현재 시제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건시로 돌아가세요. 사건시 기준으로 이건 뭐야? 상태가 어때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 아니면 공부 끝났어? 끝났어. 얘들아. 여기에 주목하면 안 되고요. 어디에 주목해야 돼? 뭐뭐에 버렸다라는 상을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뭐하기 싫은 알겠죠? 그럼 뭐야? 현재 시제의 어떠한 상황이 끝난 거지? 그럼 그리고 현재 시제지만 무슨 상이야? 완료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하고 갈게. 시제는 우리가 배웠던 부사어라던가 선언어 어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상을 판단하기 위해선 선언어 같은 걸 판단하는 게 아니야. 사건시를 기준으로 해당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해당 상황이 끝났는가, 아니면 혹은 진행되어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진행상과 완료상을 구별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하고 있다, 뭐 버렸다, 뭐 하고서 뭐 어있다 이런 표현들 있죠. 그리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조용언이라는 말 기억납니까? 보조용언 혹은 어미들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판단해서 이걸 외워서 풀어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편한 건 여러분이 맥락 파악을 하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이걸 외우고 문제에 적용할 바에는 선생님이 말했던 요 사건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더 익숙해지면은 외울 필요가 없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너 이거 무슨 시제야? 친구들이 계속 걷고 있었다. 시제가 뭐야? 어? 시제 상가고 시제. 뭐야? 그럼 뭡니까? 과거지. 맞아.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언제 일어난 거지? 사건시 기준으로 돌아가 상 판단해보자. 과거 시제 상황에서 이제 뭐하고 있었다고? 걷는 행동이 끝났어. 아직 걷고 있어. 그래서 계속 걷고 있어. 그럼 무슨 상이야? 진행상이야. 과거 시제 진행상 문장 인관계. 괜찮아요? 시간 표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가장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가 이겁니다. 시제와 상을 동시에 물어보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익숙하게 붙이냐면 과거 시제에 완료상 붙이고요. 현재 시제에 진행상 붙이는 건 사실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 그치? 보통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쉽게 판단을 진행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냅니다. 또 뭐랑 같이 많이 되겠어? 미래 시제에 완료상 붙이는 거랑도 많이 냅니다. 우리가 헷갈려 합한 것들을 출제하려고 하는 게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알겠지? 그럼 우리는 우리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을 잘 보충을 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쭉 넘어가서 그럼 문제 꼭 풀어 오시고요. 오늘 조금만 더 가서 시동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피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동의 반대말인 능동이 뭔지 알아야 된다. 얘들아, 사람한테 능동적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게 능동적이래.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행동은 뭐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치? 능동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 우리 능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자기 힘으로 해내는 경우를 우리 능동이라고 합니다. 능동문이라고 불러요. 능동 표현 해볼게. 서술어 어머니. 그렇지. 주어 뭐야? 그렇지. 목적어 뭐야? 그렇지. 목적어지. 목적어 있어야 되지 반드시. 그거.
고양이가 자기 힘으로 쥐 잡은 거죠.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능동문이라고 부른대. 이 능동의 반대말에 피동이라는 말이 능동문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라서 주어가. 그럼 피동은 뭐겠어?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사 없이 무언가가 발생한 경우예요. 그럼 우리 이 문장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라는 문장에서 당한 애는 누구니 얘들아? 쥐. 그래서 쥐야 쥐. 그럼 이 당한 쥐를 주어로 빼봅시다. 쥐가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잡았어? 아니 쥐는 어떻게 됐어? 잡혔어. 누구한테? 고양이 뭐라고 썼을까? 애기한테 그치? 죄송합니다. 애기라고 써볼게. 한테는 더 안 쓰는 겁니다. 바로 상황을 하고선 써보자. 주어였어 주어. 그치? 서술에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맞아 부서. 이거 필수적 부서야 필수적 부서 아니야? 맞아 필수적 부서야. 쥐가 누구한테 잡혔는지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장 한번 분석할게요. 피동문입니다. 얘는 능동문이지.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는요. 일단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렇다면 사라진 능동문의 주어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문장에서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간혹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필수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야. 지금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능동문에서 수어가 조금 모양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보자 얘들아. 이거 원래 뭐야 얘들아? 잡았다냐 원래? 잡다야. 이거 한번 이렇게 보자. 원래 잡다래. 자, 우리 어떻게 빼야지 이거? 이 혀시 이상한 거란 말이야. 얘가 여기서 온 거지, 그지? 뭐 하나는 확실해? at은 확실해, 그지? at은 과거를 얘기하는 어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누가겠지? 여기 뭐가 있는 거냐면 피동을 나타내는 피동 정미사 시가 들어온 겁니다. 이 시를 넣어서 무슨 말이냐면 피동 정미사를 결합시켜서 우리는 피동문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능동문의 서술어에 피동 정미사를 결합시켜서 서술어를 변경시킵니다. 우리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어. 능동문이야. 내가 문을 갔다. 이거 주어, 이거 피동문 어떻게 보자. 문이 와야 되지. 문이 일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얘들아, 이 문장에서 얘 꼭 필요해? 그지? 문이 닫힌 것만 얘기해주면 되지. 그럼 무슨 말이야? 분명 능동문에 있던 주어가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없어져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야 얘들아? 서술어 자릿수가 하나 줄어들 수 있다. 문장 성분이 하나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지? 여기서는 부사어가 필수적인 게 아니거든요. 얘들아,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면 다 생략할 수 있었어. 필수적 부사어만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우리말에서 부사어는 사실 필요 없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더해줄 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능동문과 피동문의 관계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피동문은요, 또 파생적 피동과 통수적 피동이 있는데 오늘 파생적 피동만 보고 끝낼게 얘들아. 파생적 피동이라는 건 얘들아 단어로서가 아니라
어떠한 단어보다 작은 개념이 결합돼서 피동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 허술어 자리에 정미사 이, 히, 리, 기를 넣으면 우리는 피동문이 됩니다. 얘들아 이건 외워야 돼요. 이, 히, 리, 기는 외우는 거야. 이해 원주가 아닙니다.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되다, 단하다, 같다라는 것들을 붙여서 우리 피동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서술어에 붙이는 거야. 그지? 그럼 뭐야?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거나 생기는 게 아니죠. 모양만 바뀌는 거죠. 우리 이런 걸 파생적 피동이라고 부릅니다. 거절하는 대신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다 붙여 쓰고 있어요. 사랑하다 대신 사랑받다가 됐어요. 얘들아 이거 지금 띄었어 붙였어? 붙여 쓰죠. 접사라는 뜻이에요. 접사 안 띄었었어 우리 그지? 접사라는 뜻이에요. 다 파생적 피동입니다. 그리고 통사적 피동도 존재해.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통사론이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단어에 대한 이야기야. 단어가 바뀐다라는 거거든. 볼게. 뭐뭐 어지다 는 외우고요. 뭐뭐 하게 되려면 마치 파생적 피동처럼 보이기는 하나 띄어쓰고 있죠. 아예 다른 주단어 즉 보조용은 본용은 관계가 두드러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통사적 피동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이 닫히다라고 말해야 돼. 그지? 간혹 이런 문제가 될까? 문법적으로 옳은 말은 문이 닫히다이지만 닫혀지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얘들아? 피동문 몇 번 쓴 거야? 2번 쓴 겁니다. 닫, 히, 어지다 라는 거거든 그치? 이거 외웠어. 아까 이거 아까 이 히릭이 외웠어? 파생적 피동이야. 파생적 피동. 뭐뭐 어지다는 뭐라 그랬어? 통사적 피동이야. 무슨 말이냐면 피동 표현을 2번 쓴 겁니다. 뒷페이지 넘기면 나오는데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피동